스타트. 소희의 손이 제 넥타이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막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였습니다. 낮 2시 아파트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갔습니다. 소희 남편은 그때까지 저는 소희한테 남편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이혼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동수 씨, 소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2달 사이에 우리 사이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희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2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소희가 물었습니다. 알아. 저는 소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3달 전 그 비 오는 날 저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엘리베이터로.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첫 만남, 옆집 여자 등장. 우리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의 낡은 20년짜리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하나뿐이고 복도가 좁습니다. 이웃끼리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잦습니다.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도 마을 같은 느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동수, 올해 58입니다. 중견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15명짜리 작은 회사지만 25년째 꾸려온 제 손으로 일군 것입니다. 아내 김정숙과는 결혼한 지 28년 됐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은 지방에서 직장 다닙니다.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28년을 살다 보면 대화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경지가 옵니다. 우리가 딱 그 경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랬습니다. 그날은 5월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아파트에 들어서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았는지 머리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 인사용으로 보이는 작은 선물 상자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2사람이 함께 탔습니다. 혹시 몇 층이세요? 그 여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7층이요. 저도 7층이에요.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702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701호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아, 옆집이네요. 그렇군요.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피곤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를 참는 것 같기도 한 복잡한 웃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소희예요. 잘 부탁드려요. 한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왔나 봐. 여자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요? 몇 살이나 됐어요? 글쎄, 50 초반? 잘 모르겠어. 아내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냥 잠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 눈빛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까워지는 2사람. 소희가 처음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른 건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윤소희예요. 잘 부탁드려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아내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소희는 잠깐만이라며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예요. 이혼하셨어요? 아내는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당황했습니다. 소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네. 3년 됐어요. 힘드셨겠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소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지 쓸쓸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와는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전환점이 생긴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친정어머니 병수발 때문에 일주일 동안 광주에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저 오늘 찌개를 좀 많이 끓였는데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서요. 드릴까요? 손에 냄비 뚜껑을 덮은 찌개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소희가 서울 출신이 아니라는 것, 젊었을 때 인테리어 일을 잠깐 했다는 것, 지금은 온라인으로 소품 판매를 한다는 것.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한다고 하자 소희가 반색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쪽 일 잠깐 했는데. 어디서요? 강남 쪽 작은 회사였어요. 한 3년 하다가 그만뒀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밥 한 그릇이 끝날 때쯤 저는 소희가 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소희가 웃었습니다. 혼자 라면 드시면 안 되죠. 나이가 있으신데. 나이 많아 보여요? 아니요. 그냥 혼자 드시면 쓸쓸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아내가 없는 동안 소희와 저는 2번 더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삼겹살을 구웠고 한 번은 소희가 만든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도 소희와 복도에서 마주치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가는 짧은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저는 그 감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냥 이웃이라고, 편한 사람이라고, 두 사람의 비밀. 우리 아파트는 벽이 얇습니다. 옆집 TV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침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전에 살던 옆집 부부가 싸울 때는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소희가 이사 온 뒤로는 달랐습니다. 밤 11시쯤이면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음악이 들렸습니다. 잔잔한 재즈풍의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나면 책을 읽다가 잠을 청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편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작게 참으면서 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 한 컵을 손에 든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새벽 3시가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소희를 만났습니다. 눈밑이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티가 났습니다. 소희 씨, 어디 불편해요? 아니요. 왜요? 눈이 좀. 소희가 잠깐 당황하더니 웃었습니다. 잠을 좀 못 잤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와인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 들어가다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거요. 그냥 피곤해 보여서. 소희가 와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그날 밤 우리는 소희의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소희가 이혼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익숙해졌는데 가끔 혼자라는 게 실감나는 날이 있다고. 어제가 그런 날이었다고.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소희가 말했습니다. 동수 씨는요? 결혼 생활 어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 게 좋다는 건 아니죠? 소희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이 정확하게 제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두 번째로 친정에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열흘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수술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소희가 퇴근하는 저를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아직이요. 들어와요. 소희의 집 거실에 작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등어 구이에 시금치나물, 된장찌개였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 앞에서 왜인지 코끝이 찡했습니다. 왜 그래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랜만에 집밥 같아서. 집밥 아닌가요? 아내분이 해주시잖아요. 집밥이긴 한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밥상과 이 밥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달랐습니다. 따뜻함의 결이. 밥을 먹고 와인을 한 잔씩 했습니다. 소희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하는 소품 거래처에서 물건을 잘못 보내왔다고. 환불 처리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를 했다고. 저는 소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혼자서 다 하고 있을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소희 씨. 소희가 저를 봤습니다. 누구한테요? 나한테. 소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이마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동수 씨, 응. 나 요즘 동수 씨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소희의 어깨를 천천히 감쌌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소희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소희에게 키스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서로를 확인하듯, 그 다음엔 더 깊게,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희의 손이 제 가슴께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이 되어서야 소희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집 문을 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위기의 시작.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내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복도 쪽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가끔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를 하다가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아내가 옆집 쪽 벽에 귀를 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뗐습니다. 자연스럽게. 뭐해요? 아무것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TV 소린지. 그냥.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눈치채는 것 같아요. 소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그로부터 일주일, 우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더욱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친구 모임으로 나간 날 오후였습니다. 소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수 씨 집에 있어요? 응. 나 좀 볼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와요. 소희가 왔습니다. 오자마자 제 가슴에 안겼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게 더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내와 소희의 충돌. 그 일은 토요일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와 소희가 마주서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사이에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보며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희가 뭔가를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두 여자가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사했어요. 소희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웃고는 먼저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집에 올라와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이상해요. 뭐가요? 그냥 눈빛이.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동수 씨 아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눈빛이. 조심해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아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옆집 여자 자주 만나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죠. 왜요? 그냥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짓 이혼 발각. 그 남자가 나타난 건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돌아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덩치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도 7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남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701호 아세요? 네. 제 집인데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아, 옆집 분이시군요. 저는 702호입니다. 702호. 소희의 집. 소희 씨 아는 분이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네. 잘 알죠. 제 와이프거든요. 저는 굳었습니다. 와이프요? 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남자 오창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요즘 어때요, 우리 집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자주 마주치진 않아서요. 그렇군요. 오창빈이 7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자를 보는 순간 소희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3년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소희한테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저도 아내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 뭐라 할 자격이 없는 건지. 2시간 뒤 소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수 씨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만날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낮에. 다음 날 낮 아내가 나가고 난 뒤 소희가 왔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마주 앉아서 소희가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게요. 오창빈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류는 넣었지만 아직 성립이 안 된 상태라고. 이혼이 됐다고 말한 건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왜 숨겼어요? 말하면 동수 씨가 멀어질 것 같아서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잖아요. 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잘못했어요. 저는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 뒤에 소희가 안쓰럽다는 감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창빈 씨가 왜 왔어요? 소희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이혼 조건 때문에요. 위자료를 줄이려고 자꾸 와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위자료 없이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해요. 잘못한 게요? 소희가 저를 봤습니다. 동수 씨랑 나랑 알고 있어요? 아마도요. 아니면 의심하고 있거나.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소희의 상황이 제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업무차 알게 된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대표님, 혹시 마포 아파트 7층에 사세요? 네. 왜요? 오창빈이라고 아세요? 그 사람이 대표님 와이프분 이름을 묻던데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대표님 회사도 물어보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오창빈이 제 아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아내가 잠깐 멈췄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어느 친구요? 그냥 오래된 친구.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내 핸드백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집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2사람분 커피값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2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갔어요? 아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창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창빈 씨 아내랑 만나고 있어요. 소희의 숨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영수증이 나왔어요. 동수 씨, 소희 씨, 오창빈 씨가 아내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소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오창빈이 저한테 외도 증거를 잡으면 위자료 없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동수 씨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수 씨한테도 약점이 필요했을 거고.
저는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창빈이 소희의 외도 증거와 제 외도 증거를 동시에 잡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소희에게 위자료 없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저한테는 협박 카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내도 알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거나. 소희 씨, 증거 있어요? 오창빈 씨가 협박한 것. 문자가 있어요. 그거 갖고 있어요? 응. 저는 다음 날 아침 움직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소희한테 오창빈의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창빈이 제 아내와 만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두 사람이 3번 만난 것을 파악했습니다. 오창빈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소희의 외도 증거를 잡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들키게 만들어 저도 약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오창빈이 아내에게 접근하면서 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소희의 외도를 알려주고 아내를 충동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증거가 됐습니다. 제3자를 이용해 상대방 가정을 고의로 파탄낸 행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거 역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오창빈 측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소희와의 이혼을 조용히 진행하겠다고, 위자료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소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끝났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됐어요. 동수 씨,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긴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아내도 오창빈한테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소희에 대한 의심을 오창빈이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감정이 흔들린 뒤였다고.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요. 그날 밤 28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새벽이 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 같이 살면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됐다는 것. 창밖이 밝아올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봅시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소희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소희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떠나던 날 복도에서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지내요, 소희 씨. 동수 씨도요. 행복하세요. 소희가 웃었습니다.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제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 소리, 가습을 켜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28년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우리 사이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들을 뚫어줬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왔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왔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오래오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